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7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날입니다. 네, 저는 정책 모니터팀 활동가 박채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뭐 했어요? 뭐 일이 많았죠. 눈물이 줄줄. 아니요, 민원연이는 아니고 다양한 일들이 많았죠. 또 눈물 날 뻔했잖아요. 아닙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월요일이니까요. 박채린 활동가하고 함께 미디어 이슈 브리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걸 좀 약간 껄쩍지근해서 말씀드려야겠다. 우리가 맨날 3개 준비해왔는데 오늘은 2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저희가 덜 찾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가 좀 해야 될 얘기가 많아가지고 2개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민원련이 문제를 제기했던 전광훈 승리라는 그 전광훈 광고에 대한 신문윤리위원회 답변 이야기입니다. 우선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가 수리가 돼서 이제는 전 민정수석이죠. 그래도 민원련에서 신현수 민정수석 당시 사의 표명 때 이야기들을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정말 2월 중순부터 말까지 정말 주요한 전국 단위 일간지들의 일면은 이 이야기가 차지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온갖 추측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이거를 정책 모니터 팀에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갑론을박이 많았죠. 우선 사의 표명 관련 기사 얼마나 나왔나요? 네, 저희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를 통해서요. 신수석 사의 표명이 알려진 직후인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의 기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빅카인즈에는 뭐 종합일간지나 경제지, 지역 일간지 등 54개 언론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봄빛날의 활동가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잠깐 신수석 이슈를 좀 더 살펴보면은 2월 16일 날 신수석 사의 표명 소식이 뉴스 보도로 처음 알려지고요. 네. 그래서 이른바 사의 표명 파동 이후에 22일에 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히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후에 3월 4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문 대통령이 신수석 사표를 수리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걸로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 전에 신수석은 복귀를 택했어요. 그런데 신수석 복귀 택하기 전까지에는 복귀 절대로 안 한다. 류의 정보가 익명의 관계자 발언을 근거로 해서 사실 되게 많이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저희 정책 모니터 팀에서는 언론이 얼마나 관계자발 보도를 남발했는지, 그리고 복귀 여부가 아닌 이런 갈등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접근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신현수를 검색한 결과 1268건의 보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사의 상당수가 이제 사의 표명 배경을 추측하는 그런 류의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살펴보면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이제 익명 정보 출처인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포함된 보도는 472건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전체 보도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익명 정보 출처를 좀 면밀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신현수와 관계자가 함께 포함된 기사를 검색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총 472건의 기사가 나왔고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좀 신수석의 이름을 그냥 단편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신수석 사임과 관련된 보도만 뽑아서 그중에서도 관계자가 등장하는 보도 379건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379건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이게 언론 보도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보도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죠. 왜 사의를 표명했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좀 공통적으로 이거는 사실인가 보다라고 확인할 수 있던 지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 인사에 관해서 좀 대립이 있었다. 이 정도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언론 보도가 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는지 혹은 이제 의혹만 증폭을 시켰는지 좀 이 지점에 있어서는 의문이 남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혹을 증폭시킨 역할을 음. 관계자가 했다고 해서 이제 관계자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건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79건의 기사 중에서 이제 정보 출처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를 다 뽑아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379건 중에 등장한 정보의 출처는 총 1261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61개를 이제 일일이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실명 보도를 했는지, 얼마나 익명 보도를 남발했는지 좀 구분을 했거든요. 잠시만요. 분석 대상 379건의 기사 중에서 네. 이제 그 기사 하나에서 취재원이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럿이 나오다 네, 보니까 그 정보 출처가 총 1261개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관계자들을 다 분석을 해봤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주시죠. 그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좀 되게 복잡했어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은 청와대에 따르면 무슨 그쵸, 이런 그쵸. 의견이 있다. 뭐 여당에 따르면 야당에 따르면 이런 의견이 있다 했는데 그게 익명의 출처인 경우도 있었어요. 청와대인데. 근데 청와대의 공식 발표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분석하기 여당이나 복잡하네. 야당이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되게 애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여당, 야당 출처가 133개가 나왔는데 이거를 또 빼고 거기에서 1128개를 또 출처를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해서 좀 설명드리는 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다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결과 보도에서 실명으로 사용된 정보의 출처는 270개, 그러니까 퍼센트로 비율로 따지면 23.9%였습니다. 네. 그리고 익명으로 사용된 출처는 858개 해서 76%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출처의 10개 중에서 실명은 3개도 안 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은 저희가 검색할 때 애초부터 관계자랑 신현수랑 같이 넣었기 때문에 익명의 출처가 좀 많이 검색이 됐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명의 출처가 엄청 적다는 것을 봤을 때 언론이 좀 습관적으로 익명 출처를 표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박채린 활동가가 이야기해주는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요. 저희 민원련 모니터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투명성을 또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이제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나눈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투명성의 정도를 좀 어떻게 하면은 독자들한테 회원분들한테 잘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제 1등급하고 4등급으로 구분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모두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4등급, 그리고 한 가지라도 밝힌 경우에는 3등급. 한 가지를 밝힌다는 건 예를 들자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소속과 직업 혹은 직급, 직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그냥 관계자에 따르면 뭐였다. 뭐 이러면은 4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뭐 소속이나 직업이나 직급 지위를 하나라도 밝혔으면은 3등급. 그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면 3등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2등급은? 2등급은 2가지 이상을 밝힌 경우에는 2등급이고 이제 실명 정보 출처 확실하게 뭐 장만호, 긴 봄빛 나래 이렇게 실명을 밝혔으면은 이제 1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투명성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투명성에 따라서도 보도 건수가 어떻게 다른지 좀 얘기해보죠. 네, 3, 4등급의 출처는 전체의 약 74.3%를 차지했는데요. 3등급의 출처가 가장 많았는데요. 3등급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라도 밝힌 경우. 그 경우가 445개였고요. 그 다음에 4등급은 393개였습니다. 그러면 1등급은 몇 개였냐면 1등급은 270개였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은 20개 순이었습니다. 특히 분석 보도 건수가 379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등급의 출처가 445개에 달했다는 거는 일부 보도에서 그러니까 여러 번 관계자발 그런 출처를 남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4등급의 출처가 393개에 달한다는 것 또한 독자가 신뢰할 만한 정보 출처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지금 3등급 보도 개수, 4등급 보도 개수, 투명성이 4등급 정말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렇게 보도를 쓴 것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더 들어갔을 때 의문이 들었던 거는 아니 실명 공개를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관계자라는 표현으로 익명 보도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보도들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야기입니다.
네, 청와대는 2월 20일에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뭐 왈가왈부가 이어지니까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기자들에게 문자를. 네. 그래서 이까지 보면 누가 봐도 이제 그 이름을 언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장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런 내용을 밝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를 분석하다가 이제 이 장만호 국민소통수석까지 익명으로 처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일보 2월 20일자 기사인데요. 제목은 신현수 이미 동력 상실 주변의 문자 사태로 기운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네네. 이제 이때 청와대 그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직접 국민소통수석이 자기 이름을 밝혀서 문자까지 보낸 건데 기자가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런 고위 관계자, 뭐 익명의 관계자를 쓰는 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문자 내용 뭐였는지 궁금하신 분 있을까봐 덧붙이자면 막 대단한 건 아니고요. 무리한 추측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요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익명으로 보도를 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약간 습관적으로 맞아요. 보도를 그렇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관계자에 따르면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거 청와대 그래 오케이 청와대는 알았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정보통에 따르면 맞아요. 뭐 무슨 이런 거에 뭐 밝은 가까운 인사 이런 표현들이 되게 난무하잖아요. 우리가 보도를 보면은 그럼 독자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접하다 보니까 그 취재원의 발언을 얼마나 믿어야 되는가. 제가 그렇거든요. 이거 믿어도 돼?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보고서에 쓰지 않은 건데 정보통 하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그 구독자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데 그때 엄청난 오보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분은 무죄 간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뭐 일부 보도가 뭐 소식통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남발하면서 거짓된 정보, 잘못된 정보를 엄청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건 범죄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보통이 알고 보니까 사실상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보통을 쓸 때 독자도 되게 의심을 해야 되고 기자도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은 이거는 최대한 자기가 더 정보를 찾아서 이제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신현수 수석으로 돌아오면요. 한 기사에서 뭐 관계자, 고위 관계자, 뭐 잘 아는 이런 거 보면은 독자가 잘 알면 얼마나 잘한다는 거야. 얼마나 고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독자는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사에서 이런 게 여러 번 나오면 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그 보도를 분석하다가 정말 황당한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황당한 사례를 또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관계자로 시작된 논란이 이제 관계자를 통해서 반박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관계자끼리 서로 대립되는 발언을 하는 거군요. 네. 중앙일보 2월 17일자 기사인데요. 제목은 신현수 2달 만의 사의. 네. 박범계 검찰 인사 마찰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배경에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이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그 핵심 출처는 한 여권 관계자였습니다. 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소식에 진노를 하며 신수석과 윤 총장의 조율도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백 전 장관이 누구예요? 여기서 백 전 장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경제성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분인데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세계일보가 2월 17일자 기사로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로 네. 대통령은 격려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관계자끼리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투명성이 떨어지는 출처에서 시작된 논란이 투명성이 떨어지는 출처로 반복됐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각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주 확언을 한 보도가 휴가 있었습니다. 갔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휴가 간 것과 관련해서 나온 보도인데 가장 심각한 사례는 동아일보의 2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신현수 안 돌아갈 듯 청은 돌아오길 기대. 라는 제목의 네. 기사인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신수석의 복귀를 언급한 발언을 소개한 뒤에 신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인 그리고 또 다른 법조인의 발언이라며 사이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 신수석은 안 돌아간다. 이게 팩트라고 해서 감정적이네요. 네. 그 관계자의 발언을 실었고요. 그다음에 네. 중앙일보에서도 비슷한 기사를 실었는데 이제 19일자 기사이고요. 신현수 짐 정리하러 간 거 사퇴의사 굳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기서도 역시 여권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라고 하면서 신수석이 휴가를 낸 거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라는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그대로 제목에 싣거나 기사에 그대로 싣는 보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해주신 얘기가 휴가 끝나고 신현수 전 민정수석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가 오보였어요. 결과적으로 보자면요. 그런데 이게 전 기자들에게 어찌 보면 하나의 방어막이 될 수 있다. 이 익명의 관계자 발언을 보도에 쓴 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기자입니다. 기자로 제가 해보는 건데. 아니, 저는 그때 그 고위 관계자께서 저희 취재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팩트입니다. 그분께서 그것이 사실이다. 그럴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의 기사로 이제 취재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썼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저는 하나의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럼 또 책임지는 사람은 남지 않아요. 이 기사 오보에 대해서. 너무 두루뭉술 흘러간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방패막이라는 게 기자의 방패막은 오직 정확한 사실밖에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방패막으로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거는 사실 언론이 제일 지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두루뭉술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할 사안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추상적인 그 정보원 출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기사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2월 20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일단 단독이라고 붙였고요. 우리 편 안서나 박범계 말에 신현수 충격 떠날 결심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수석에게 왜 당신 우리 편에 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신수석이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실은 기사고 이제 제목만 봐도 알죠.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을 한 사람이 이제 신수석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라고 기사에 명시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당신은 우리 편에 서지 않는 겁니까? 라는 발언을 들어서 신수석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해서 떠난다는 걸 어떤 고위 관계자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네, 그 발언을 또한 이제 익명의 관계자 발언이잖아요. 그쵸. 그거를 단독을 붙여서 이제 보도를 했다는 점이 좀 더 문제라고 지적을 할 수 있고요. 네. 네, 이런 류의 기사가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워딩만 읽어드리면 한국일보 2월 20일자 기사에서는 신수석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라는 표현을 썼고요. 얼마나 잘 아시는지. 네. 그리고 2월 23일 서울신문은 신수석과 오랜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한겨레 2월 20일자 기사에서는 민정수석실 업무를 잘 아는 한 여권 관계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잘 안다, 가깝다, 친분을 강조하거나 되게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정보원이라는 의미로 정통한 그렇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서울신문 2월 16일자 기사를 보시면 청와대와 검찰 사정에 두루 밝은 여권의 고위 관계자. 그다음에 중앙일보의 2월 20일자 기사에서는 청와대 내부 기류에 밝은 민주당 의원.
얼마나 밝고 얼마나 두루 다 잘 아시는지 의문. 다시 한번 의문. 네. 6월 18일절 SBS에서는 민정수석실 사정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 이런 것도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요.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해야 될 경우 분명 있죠. 뭐 예를 들면 국가 안보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사건의 피해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익명으로 보도를 해야 할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너무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절대 기자분들이 뭐 취재원 가지고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갑자기 뭐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뭐 두루 밝으신 분 이런 걸 만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익명의 관계자가 너무 남발되는 보도를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언론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오히려 언론의 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대로 실명을 쓸 수 있는데 익명을 남발하는 경우도 꽤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지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주관적이고 모호한 표현에서 벗어난 믿을 수 있는 정보 출처를 써달라라고 하는 거는 되게 상식에 가까운 그쵸. 요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해서 취재가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워진다 뭐 이런 기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불만을 할 단계조차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활동가 분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찾아보다가 중앙일보 기자들이 진행하는 뭐 들으면 똑똑해지는 라이프라는 네, 그런 팟캐스트가 있다고 유명하죠. 해요. 거기서 익명의 관계자와 관련해서 기자들 사이에 존재한 어떤 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뭐 청와대 공식 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은 국민소통수석 뭐 대변인의 실명으로 보도를 하는데 이른바 백브리핑 이제 공식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뒤에서 하는 백브리핑으로 불리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은 뭐 국민소통수석을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표현한다는 그런 자신들만의 그런 룰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청와대와 언론사의 관행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런 관행은 기자들하고 청와대사의 관행일 뿐이지 독자들은 이런 관행을 알 필요가 없고 사실 더 깨야 하는 관행인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관행 때문에 저널리즘의 신뢰도가 하락을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거 저 약간 변명을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지고 또 주변에 기자인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약간 질책을 했어요. 너네는 왜 보도를 그렇게 하냐. 관계자 뭐 이런 거 너무 남발한다. 이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백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이제 이렇게 정말 뒤에서 막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수근수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민소통수석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가면은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수석님 아까 얘기하신 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하면서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옆에 다른 기자들도 뭐 그들의 용어로 뭐 귀때기라고 이렇게 귀대고 이제 들으면서 맞아요 저도 이해 안 돼요 이러면서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백브리핑인데 그거를 이제 뭐 누가 뭐 김봄빛나래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쓰기 자기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한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러고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 또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해줬던 게 자기네가 실명을 거론해버리면은 그 취재원들이 내가 보도에서 주체가 돼버리는 게 부담스럽다라면서 약간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 뭐 기자들도 고충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너무 견고하게 자신들의 룰이라고 하면서 깰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게 더 견고하게 기자들에게 뭐 불이익이 가는 문제도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브리핑 얘기 듣동라 얘기해 주시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뭐 기자들의 그런 고충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나 듣다 보니까 저는 취재 편의를 위한 자신들의 그냥 불평불만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취재를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주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취재원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뭐 그래서 한 번 덜 물어보고 사실 확인 덜 하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 되겠지요.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민활련에서 또 박채린 활동가가 또 썼던 보고서였어요. 광복절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그런 보수 단체들.
그리고 이들의 우리 집회 엽니다 라는 광고를 실어줬던 조중동 문제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 문제를 민원련이 단순히 뭐 보고서에서 논평에서 비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신문윤리위원회에 이런 광고를 실어준 언론사들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신문윤리위원회 그때 답변이 되게 웃겼단 말이에요. 이거 정치적 사안이라 우리가 판단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을 결정하면서 저희에게 사유를 말해줬었는데, 그래서 또 그때 우리 민원련에서 또 이제 박채린 활동가나 신미 사무처장님과 함께 너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또 비판을 한 차례 했었죠. 저희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거 미디어 탈곡기에서도 지난해 말에 문제가 된 걸 이야기해드렸는데, 지난해 말,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 또 전광훈 목사가 무죄를 받았다라는 판결 결과 등을 홍보하는 그런 광고가 버젓이 신문 광고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련이 이것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게 뭐 단순히 전광훈 목사 무죄 받았다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허위 사실들이 너무 많이 실려서 또 이런 거를 신문 광고로 실어주다니 하고 신문윤리위원회에 또 한 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답변이 지난달 24일, 그러니까 2월 24일에 왔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렸어야 하는데 실은 저희가 좀 내부 논의 및 진행 중인 사안이 있어서 이걸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조만간 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좀 이거 묵혔다가 이게 우리가 좀 디벨롭이 되면은 그때 이야기를 하자 이랬는데 미디어 오늘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빨리 말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전해드리는 건데요. 이게 빠르게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죠. 전광훈 무죄 판결, 이거 광고. 무슨 무죄 판결이었고 허위 광고는 무엇이었는가? 네, 저희가 당시에 지적한 광고가 총 3가지였는데요.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전광훈 전부 무죄 석방은 대한민국 승리라는 제목의 그 광고고요. 네. 조선중앙동아문화에서 12월 30일자 게재됐던 겁니다. 이게 그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전광훈 목사가 그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발언한 것을 두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 목사의 입장을 담은 기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전 목사가 협력단체로 들어간 광고인데, 그 광고의 제목은 국민이여 일어나 헌법과 체제를 지키자. 국민이여 일어나라 주사파로부터 나라를 지키자라는 제목의 광고로 조선중앙동아 1월 1일자 오피니언면 하단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문제 삼은 게 요건 이제 허위 사실과 관련된 건데요. 기독교 단체 입장문 광고입니다. 이때 이제 그 광고에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희생양 삼고 있다. 교회는 어느 곳보다 철저하게 방역을 잘 하고 있다. 이런 류의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조선중앙동아 국민일보가 12월 31일자에 전면 광고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 목사의 목소리를 언론이 나서서 이제 키워주고 있다. 그리고 방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짓 정보를 확산하고 뿌리는 역할을 언론이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한 내용들을 보면은 뭔가 정치적으로 얘가 다른 말에서 이런 게 전혀 아니고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 대대적인 광고를 했는데 또 그걸 언론이 실어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2월 24일에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 답변서 내용이 좀 당혹스러워서 이거를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저번에 답변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나중에 이제 이번 답변서 내용이 좀 더 흥미롭게 답변서 가져왔어요. 네, 요거는 이번에 받은 답변서이고요. 이거 뭐예요? 포스트잇 뭐예요? 이상한 말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다. 저희 주장도 제가 집어놨고요. 이거는 하나하나 살짝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제 답변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정치적 의견 광고라서 제재 대상조차 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언론사 내부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제재 대상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뭔가 집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윤리적이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의 대상으로 우리는 아예 삼지도 않는다. 이런 거였고요. 집회의 적법성과 통제는 법원과 관계당국이 판단을 해야 한다. 요런. 우린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해석하면 그렇게 되네요. 네. 그렇고 이제 이번에 저희가 2월 24일 날 판결 난 거를 등기로 받았는데요. 거기 입장문을 실어드리면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현 정권에 대한 비판 광고가 신문 광고 윤리 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 주장의 옳고 그름, 주장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실증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되므로 제재로 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저번이랑 똑같네요. 뭐 거의. 네. 그리고 또 본위원회는 누구나 인정하고 납득하고 증거에 기초한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요런. 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과 관련해서 뭐 가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저거는 허위야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 뭔 소리지? 그런 거죠. 그렇고 네. 이제 너무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살펴봤어요. 또 새로운 게 없나라고 살펴봤는데 아, 복붙한 거 아닌 뭐가 없을까? 이러고. 네, 그런데 새로운 내용이 뭐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뭐죠? 이 광고에 대한 대응은 본위원회의 제재 심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정부나 관련 단체의 반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광고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제 뭐 종교 단체나 정부에 항의해라. 코바코 이런 데 가라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 웃기다고 생각한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전 이거 8페이지 보훈위원회의 결정이 법조계 판단에 따를 이유는 없어. 저 이 부분이 되게 웃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읽어드릴게요. 보훈위원회의 결정이 법조계의 판단을 따를 이유는 없으나 참고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30일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뭐 요런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박재린 활동가가 한 번 더 지적을 해주시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뭐 저번 답변이랑 완전 동일하다고 일단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문단 정도 좀 추가가 됐다 이렇게는 말하지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신문윤리위원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위 주장한 것조차 그러니까 뭐 정치적 판단을 저희가 하라는 게 아니라 허위 주장한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걸 왜 못하시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두루뭉술 다루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고요. 이게 신문윤리위원회가 도대체 그렇다면 본인들은 무엇을 판단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저번이랑 진짜 반복되는 거를 할 수밖에 없긴 한데요. 네.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면은 이제 언론이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심지어 홍보에 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뭐 의견 광고다.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결정문을 보다가 이제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표현의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사실 나래 활동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인지 그리고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문 지면에 실린 광고를 하더라도 신문 지면에 실리고 그게 독자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표현의 자유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결정문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을 보면서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그런 표현의 자유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 실은 아까 제가 카메라 돌기 전에 얘기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젠틀하게 당신들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이제 정말 젠틀하게 말했잖아요. 뭐 신문윤리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당신들 나랏돈도 들어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굉장히 젠틀하게 썼는데 네. 그래서 뭐 좀 저는 결정문 내용을 읽고 이 사람들이 좀 우리한테 불쾌했나? 되게 젠틀하게 불쾌하셨다. 저는 왜 우리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저는 너무 우리가 얘기한 거는 정치적 판단하라는 거 절대 아니었고 허위 사실을 광고로 실어주는 거를 도대체 왜 언론이 한 거를 문제 제기한 거를 받아들여주지 않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건데 너무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렇다면 신문윤리위원회는 언론사에 실린 그런 광고들이 코로나 확산에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저희의 요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라고 받아들이시는 건지
저번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지만 그 신문윤리 강령이 되게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판단하시는 분들이 다 절반 이상이 언론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자신들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하라고 그분들한테 나라에서 그 언론진흥재단에서 돈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시라라고 그래요.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드리게 됩니다. 저희 그때 박채린 활동가도 이거 답변서 받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된다. 너무 답변이 이렇게 답답하게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 있어서 추후에 아마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진척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뭐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를 해버려가지고. 근데 저희가 자료를 드렸어요. 자료 준 게 박채린 활동가. 네. 그랬군요. 그래서 미디어 오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신 기자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민언련이라고 표기가 안 되고 시민단체라고 나가서 조금 이거 우리가 했는데 얘기 좀 해주시지. 저도 보고 그냥 제보자 이런 워딩이었나요? 네,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제대로 밝혀주시지. 저희 뭐 익명의 취지연하지 말고 제대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고 밝혀주셨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수요일에는 저희가 아마 또 정책 모니터 팀과 함께 코로나 백신 관련 이야기를 하러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날도 방송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